자, 이번 시간부터는 최종 모의고사로서요. 여러분이 2회분에 걸쳐서 전범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데, 이 과정은 물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시험을 45분 정도 이렇게 맞춰놓고 한번 시험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팅 해본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 틀리는 문제는 여러분이 해설 부분도 보시고 또 교과서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해설은 우리가 맞는 지문, 옳은 지문 해서 정답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민법을 다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주시겠죠. 물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한번 테스팅하는 연습으로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회 최종 모의고사 보죠. 자, 1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라 했는데, 여기 1번에 보시면 지인이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했는데 오히려 아니죠. 민법 107조에서요. 비진의 표시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비진의 표시는 이 표시한 대로 원칙은 유효이다. 그죠? 유효이고, 다만 그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런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때 한해서만 무효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예외적 무효라고 이렇게 해석하죠.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잘 봐두시고, 특히 그게 4번과 5번 같은 것은 구체적 판례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4번에 보시면 의사표시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이것은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요. 이것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요건이죠. 즉 표의자에게 과실 없이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 가능하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그게 보통우편의 발송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우리 판례가 추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송달로. 그죠? 그러나 통상우편은 이렇지만 내용증명우편물이나 또는 등기우편, 등기 취급을 하는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로 인정한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있는데, 이것은 법률행위 종류, 즉 의사표시 개수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의 효력을 가지고 보면 채권행위, 그 다음 처분행위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상, 무상 계약 이렇게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렇게 나누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는 2번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여기는 보통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민법 총칙에서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 특성도 알아두셔야겠죠. 특성은 보통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는 법정주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이 친하지 않다. 그래서 붙이지 못한다는 게 있고, 또 계약법 규정은 여기다가 쓸 수 없다. 이걸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것, 상대방 있는 것은 동이나 추인이나 철이나 상계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 두시면 되겠죠. 거기서 계약 해제 계약이 있나요? 계약 해제.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계약 해제라고 하면 이건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데, 해제 계약.
이렇게 하면 이 해제 계약은 합의 해제를 말하거든요. 합의 해제. 이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 성격이요. 계약.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제한다는 게 핵심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채권행위 교환인데 채권행위는 이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서요.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하죠. 그렇죠?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의무부담행위에서는 뭐가 발생하냐 하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행 부담을 남기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이 채권행위와 반대죠. 처분행위. 보통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말하죠. 이런 형태를 다 합쳐서 처분행위라 하는데 이것은 이행의 부담을 남기지 않죠. 부담이 남지 않습니다. 종구적 권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양도한 행위라든지 지상권 설정 행위, 전세권 설정 행위, 지역권 설정 행위, 또 저당권 설정 행위 등등 이렇게 얘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준물권 행위는 이것은 채권 양도라든지 또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분 행위라고 하죠. 처분 행위. 즉 권리의 종국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번.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죠. 자, 1번에 보시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했는데 이 불법 원인 급여는요. 의미를 먼저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 급부행위가 재산을 급부행위가 이 불법이라는 사회질서 위반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사회질서를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원인 급여는 103조 사회질서 위반한 거래행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급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번과 같은 경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규정을 위반했어요. 위반한 행위예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성격이 뭐냐? 바로 이게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이죠. 그래서 무효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이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무효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행위는 효력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문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죠.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요. 자, 요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재산을 급부 이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같은 것도 여러분 의미를 이해해 두십시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에 있는 규정에 위반한 범죄행위는 이랬죠. 이 관계에 있는 규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강행법규예요. 이게 강행법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강행법규란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관계가 있는 규정이에요. 있는 명문 규정을 말해요. 이것을 강행법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실질 권리자 명의 등기가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그것을 위반하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하죠.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게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민법 746조에다가 명문 규정으로서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반환 청구권 자체를 부정합니다.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질문이죠. 자, 4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 을에게 대금 1억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 갑은 위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옳은 것은 있는데 이 갑은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버렸죠. 이게 바로 이중매매예요. 그죠? 이렇게요. 이렇게 매매 계약하고 나서 아직 소유권 넘겨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병에게 이렇게 팔고 매도하고 이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려야 됩니다. 사례 문제는. 그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중매매,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다. 그죠? 원칙은 유효한 매매 계약입니다. 이게 뭐냐? 계약 자유원칙상 그래요. 다만 예외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저기에 있는 병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을 때죠. 이게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제2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래 되겠죠. 이때 무효 근거는 바로 민법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래 되겠죠. 그죠?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에 2번 보시죠.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됨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으로 되고 그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만약에 이 사례에서요. 자, 원칙적으로 병이 적극 가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매매계약 유효 아닙니까? 유효가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유효하게 취득해버려요.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결국은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게 돼버리죠.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오는 말이죠. 자, 나머지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매매계약이 유효할 때는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 매매계약이 유효다라고 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원칙 요거죠.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병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다. 적극 가담 행위가 이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죠. 이 무효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적극 가담했을 때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는 게 이중매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1번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됨에 따라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니죠. 이 원칙이 유효라고 우리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무효인 예를 한번 든다면 103조 무효니까 이 갑과 병 사이에는 요 상태에서는 갑과 병 사이에서는 103조 무효가 되고 103조 무효면 급부 이행한 것은 746조가 적용돼야겠죠. 이렇게요. 갑과 병 사이는 746조가 적용돼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5번 질문 보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되는 경우 이게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무효가 됐다면
을은 제1매수인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말입니다. 이 병이 적극가담해가지고 이렇게 을의 소유권 취득할 권리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가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 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을은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판례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들 같이 5번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갑은 정의 여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정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요. 갑의 의사표시는 바로 어떤 내용이 되나요? 비진이 표시행위죠. 비진이 표시행위. 이래 되겠죠. 비진이 표시행위니까 당연히요.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 경우에 을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즉 소유권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을이 병에게 팔아버렸다. 이랬죠. 바르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자,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갑일한테 비진 표시 107조를 했어요. 우리 증여받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다. 이러네요. 소유권 이래 왔습니다. 소유권 이래 됩니다. 자, 니은 보시죠. 기업의 경우 비진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이게 무효가 됐다. 병이 그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랬죠. 자, 이게 병은요, 이 무효에 대해서는, 이 증여계약에서는 제3자죠. 제3자. 제3자는요, 자, 107조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죠. 선의. 몰랐다 이거죠. 몰랐는데 과실이냐 없냐는 묻지 않는다 그죠. 선의인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 되죠.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이 병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말은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과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이 과실이 있다라는 의미는 선의인데 몰랐는데 과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된다 이 말,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죠. 띠것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선의 무과실이고 병이 악의인 경우라면 자, 이 사람이요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때는요 달라지죠. 해석을 달리 해야 되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자로부터 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여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선의이고 무과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선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3자는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래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증여받은 즉 비진이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 상대방은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게 확정돼 버리고 소유권 취득한 그 소유권을 병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이 병은 선의하기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니은과 디귿을 잘 이해해 두셔야겠죠. 자, 6번. 사이강박의 의사표시가 옳은 것은 했죠. 거기는 4번 보세요.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110조 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이랬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민법 110조에서요. 그 2항에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에요. 즉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예요. 이게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 있었을 때는 이때는요.
표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취소권 행사, 이 취소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하나 더 들어간다, 그죠? 하나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그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기강박을 당해서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어요. 과실이 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전제가 돼요. 요게. 자, 그런데 여기에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만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이 요건이 들어가요. 근데 이 제3자에 대한 사람은 피용자가 바로 여기 들어가죠. 피용자.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죠. 그러나 대리인이 만약에 사기강박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제3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제3자가 아니고 이것은 본인과 동일시한다 이렇게 했죠. 동일시하기 때문에 본인은 사기강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대리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해가지고 그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면 이때는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또 판례이기도 하다. 이 부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여기는 3번에 보세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과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해서도 월권 대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월권 대리, 월권 대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에는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숙지를 해두실 부분입니다. 네. 7번에요. 월권 대리. 약관대 민법 126조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가서 찾아보면 126조에 가면 자 대리인이 월권 대리를 하는 거죠. 월권 대리. 월권 대리 행위를 해요. 자, 월권 대리 행위 할 때 그 거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료 이런 상태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이때 대리인이라 했으니까 대리권 있잖아요. 이 기본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이 기본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또 사법상 대리권이든 또 공법상 대리권이든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청권,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절차법상의 대리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된다라고 해야겠죠. 자, 8번. 갑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을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병과의 사이에 을과의 소유권을 부동산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예요? 무권대리행위죠. 그러니까 을이 본인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을한테 대리권도 받지 않은 갑이 이렇게 상대방과 병과 을의 재산을 이렇게 매매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갑은 무권 대리인이 되겠네요. 그죠? 대리권도 받지 않았고 대리인을 칭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상대방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라 일단 칭하자.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권 대리니까 이 법률관계는 무효인 법률관계,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철액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추인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의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무권 대리인한테 이렇게 책임을 쓰면 이 사람은 무과실 책임으로 져야 되겠죠.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되고 이때 이 상대방은 상대방 선택에 쫓아서 상대방 선택에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 말이죠. 병이 선택하면 이게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번 보시죠. 옳은 것은 무권대리는 의리 갑에 대하여 추인 본인 의리 갑에 대하여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표시한 경우 이게 추인한 거죠. 추인. 자, 추인을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의리 갑한테 그죠? 추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즉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것을 가지고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먼저 철회도 할 수 있죠. 철거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권 대리인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했죠. 기억. 법률행위 부존재에 관하여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를 유추정한다 했는데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행위가 존재해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부존재인 경우에는 전환하려 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니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가 소멸하면 유효로 치유된다 했는데 무효인 사유가 소멸했다고 해서 유효로 치유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죠? 당연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당사자가 추인 의사표시함으로써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무효 사유가 소멸한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네요. 모아놓는 거네요. 자, 나머지는 뭐 디귿은 일부 무효의 법리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전환의 법리에서 요식행위로 전환은 어렵다. 뭐 이런 거죠. 10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죠. 거기서는요 부관에 관한 내용이니까 3번 보세요.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하여 입시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니까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렇죠? 자, 1번에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이다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성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성취됐으니까 기성조건이 됩니다.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거기 보시면 1번에 정지조건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유효가 돼야죠. 그렇죠?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된 조건이 당사자 의도가 정지조건으로 이렇게 붙였다. 즉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취가 되어 있으니까 정지는 효력 발생을 의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효가 되겠죠? 유효로서 조건 없는 법령이다. 조건 없는 법령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죠. 결국은 187조가 아니라 186조 민법 186조에 의하여 등기해야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요. 유일한 187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건 등기 불효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점유부 시효취득입니다. 여기는요. 사유는 187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거예요.
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이 변동된 거예요. 변동. 그러면 당연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45조 1항 점유부 시효취득이라는 법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는 건데,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일한 예외예요. 우리 법에서요. 유일한 예외로서 245조 1항에서 여기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예외로 규정해놨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이겠죠. 12번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런 것은 이것은 뭐예요? 바로 갑의 소유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행사를 물어보는 것이죠.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자, 그 건물 소유권은 을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 신축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따라서 을을 상대로 갑이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 말은 못하죠. 그래서 1번이 옳은 겁니다.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즉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을이 그 건물에 살고 있으면 갑 토지 소유자는요, 토지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도 건물에서 나가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병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이전받은 경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면 현재의 침해당하고 있는 물권자가 물권자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현재 소유권을 양수받은 병이 을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죠. 바로 2번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갑은 을을 상대로 했으니까 틀렸죠. 항상 그 요건을, 물권 청구의 요건을 잘 정리해 두셔야겠다. 그 다음에 13번.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이것도 역시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것들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게 3번 지문 보세요. 상란의 이중 등기 경우, 상란에 있어서 이중 등기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선등기가 유효고요,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다만 선후 등기가 명인이 다를 때는 그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가 무효다라니까 원칙적으로 또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실체관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죠. 따라서 3번에 등기 명인이 동일인 때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죠. 그런데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살펴서 이렇게 했죠. 실체관계 살피지는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선등기와 후등기, 등기 명인이 다르다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절차법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실체관계 부합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로 보존 등기로 써먹을 수 있냐? 그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효등기 유형에 관한 이야기죠. 5번은. 무효등기 유형은 상란 등기에 있어서만 유형이 가능해요. 표제비 등기부터 유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상란 등기 유형이 아니라 표시란 등기를 유형해야 되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는 이건 안 된다. 그죠? 유형을 못한다. 이 말이죠. 자, 14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있는데 여기도 1번 한번 보시죠. 갑의 저당권에 설정된 을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재개상의 수용을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갑의 저당 소멸한다 했는데 자, 원칙적으로요. 갑의 저당권에 설정된 을 소유 토지가 수용돼 버리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용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당사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깨끗한 소유권만 취득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유권에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한 물권들은 다 소멸해 버립니다.
다만 이때 수용 재개를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하죠. 이때 수용일 또는 수용 재개일 날에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의된 보상금이나 또는 재결에 의해서 정해진 그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공탁이 되었을 때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여기 틀렸어요. 그럴 때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 못해요 아직. 그래서 아직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그대로 읽어봐 두시면 되겠죠. 자, 15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네요. 맞는 것은 이건 1번이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할 때는 이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민법 규정에 명문 규정에서 선의 취득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 보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 같은 거에서 또 깔리기 쉽죠. 도둑의 경우에는 점유물에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갖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가지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도둑에게는. 그죠? 도둑은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지만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옳은 지문이죠. 따라서 3번 지문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갑의 주의 토지 통일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주의 토지 통일권에 관해서는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판례 내용 옳은 지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3번 지문 보시죠. 옳지 않은 것. 갑의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인정되면 을 소유 토지의 연립주택이 건축되더라도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인접 토지에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비용 부담이 있다면 비록 연립주택 주민들이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더라도 갑은 기존 형태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했는데 이거는요 당연히 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일정한 제한 하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의 토지에 연립주택이 설립되었고 건축되었고 그 연립주택 주민들의 주거 평온 안전을 해칠 정도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 판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아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바꾸었어요. 즉 연립주택의 주민들의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말이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제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의 토지 통행권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조심해서 봐두십시오. 17번 취득시효에서 옳은 것은 했죠. 2번이죠. 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점유자는요. 시효 완성자는 어떻게 해요? 시효 완성 당시에 그 당시에 소유자한테 행사하면 되죠. 그러나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지만 이거는 만료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에 제3자 취득한 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제3자한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자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완성 후에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자 등기 청구권으로서 시효 완성 당시의 그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3번에 보시면 1번의 경우는 당연히 제3자 이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에 제3자가 되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겠죠. 2번 완성 후가 되면 안 됩니다. 1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효 완성됐을 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시효 완성 이후에 제3자한테는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더라도 자, 만료 후에 제3자한테 등기를 남겨주면 원칙은
소유권의 등기 청구 못한다겠어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과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 다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별개의 시효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3자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뒷부분에요. 기산점을 달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산점에 의한 시효 취득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제3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옳은 질문들이니까 다 그대로 정리하십시오. 18번. 주택을 A는 4분의 1 지분, B는 2분의 1 지분, C는 4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안의 토대로 전개될 수 있는 법률을 맞는 것은 했죠. 4번 한번 보실래요? 주택을 C가 4분의 1 지분하고 있는 C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A는 단독으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견이다 했죠. 이 말은 뭐냐면 공유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서 다 배제시키고 자기 혼자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독점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공유자는요, 그 공유자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공유자에 대하여 당해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관여를 배제하고 독점하면서 자기 혼자 이득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행사할 때는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맞는 것은 했죠. 그것도 역시 4번 보시죠. 지역권의 지료 지급 문제와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상 규정이 없다. 그렇죠.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은 지역권에 대해서는 지료에 관한 약정도 아무것도 없고요. 지료 규정이 없고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은 당사자 약정에서 무방합니다. 만약에 지역권 설정할 때 영구 무한으로 한다라는 약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옳습니다. 물론 지역권은 무상지역권도 가능해요. 왜? 우리 민법에 반드시 지료를 지급하라는 요건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지역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법정지상권 및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에서 판례의 태도가 다른 것은 했죠. 답은 거기에 4번입니다.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와 건물 소재가 달라진 경우 관세법상 법정지상을 인정한다 했는데 당연히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컨대 공유 지분권을 다른 사람한테 전매했을 때는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4번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그 위에 3번 같은 게 보세요.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법정지상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우리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바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할 것. 이것은 언제? 토지와 건물의 저당을 최초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법정지상권 366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요건입니다. 그렇게 그것까지도 역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20문제 풀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옳은 질문은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두시고요. 틀린 질문은 옳은 질문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것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